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중에 일단 부산 뉴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부산 고가주택 구입자 중 자금 출처 불분명한 사람 세무조사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방과열지역 분석을 확대. 이제 서울에 잡아야 되는데 왜 부산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 중 257명에 대해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우리 세무조사하면 겁나죠? 우리나라는 검찰보다 세무조사가 더 겁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무조사에서 안 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과 대전 등 지역의 고가주택 취득자 중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한 사람도 포함됐다. 이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 531건 중 탈루 혐의가 있는 101명을 선정했고, 아울러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과 주택임대법인 15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출연했다. 자, 3명, 156명을 딱 핵심을 출연했죠. 모두 257명이다 라고 합니다.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과 3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도 이게 세무조사를 조사를 대상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겁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3억원 투자해갖고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뒤집은다는 걸 얼마나 겁나는 세상입니까?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해 탈세 의심 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 우리나라 참 진짜 겁나는 나라입니다. 예? 돈 3억 원을 함부로 못 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 몇 천만, 2천만 원만 붙여도 성건물에도 이게 바로 신고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국세청은 531건 중 정려세 신고 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등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전수분석에 참 전수분석을 한답니다. 나머지에 겁난 전수분석이라면 뻔납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소득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 능력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 101명을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자, 제가 보죠. 그렇게 했잖아요. 자, 집을 사도 그죠? 세무조사 놓은다 했죠. 예? 제가 한 말대로 다 진행됩니다. 이거. 겁나는 세상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다양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최근 수도권, 부산, 대전 등 지방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도 소득, 재산, 금융자료를 분석해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156명도 조사 대상에 뽑았다. 아울러 주택을 수백 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주택수와 입지, 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 또는 탈루한 혐의자를 선정했고, 임대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가족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 취득 과정이 불분명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 언제는 임대사업자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는 또 임대사업자가 막 사들이니까 이제 규제를 한답니다. 예? 지금 현 정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해놓고 그렇게 따라 하면은 오히려 더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게 애초부터 내준 게 문제죠.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개인은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사업자한테 그거 혜택을 주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죠. 당연히 정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뉴스로는 미실현 이익의 세금 폭탄. 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현재의 금액을 가지고 세금 매겨야지
미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느냐? 예, 그거는 진짜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실현 이익의 세금 폭탄, 1주택자들 이러려고 집값 올려놨나.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래 갖고 강남 아파트 보유세 1,000만원이 집 팔려면 차익 42% 양도세 내야.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올려 세금 충당, 세입자가 부담 다운을 우려. 결국 서울 강남의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년 계산 70대 이모씨는 지난해 430만원이던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 620만원으로 10% 넘게 올랐다. 자, 강남에서 그 대치동의 아파트, 네, 430에서 보유세가 620만원 40% 그죠? 200만원 정도 올랐는가, 190만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을 팔진 않는다 이거죠, 제 말은.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배 이상 뛰었다. 55만원에서 126. 이건 진짜 55만원에서, 은퇴자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연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은, 1년에 이 50%배 이상, 55만원에서 126만원이면 배 이상 뛰었네. 엄청 많이 뛰었네요. 그죠? 이거 완전 세금 아닙니까, 세금?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어버리면은 결국엔 경제가 망합니다. 정부가 고가주택 중과세 정책이 걱정돼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내년 보유세는 9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야, 내년에는 보유세가 900만원이 넘을 거라고 얘기했다. 이 씨는 연금 말고 소득이 없고 집값이 올랐을 뿐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보유세를 1,000만원까지 올리는 건 너무 심하다. 상당히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 보고 죽으란 소리입니다. 국민 보고. 예? 국가가 국민 보고 죽으란 소리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과거 독재 정권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 상향,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고가 1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유세를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 말은. 그냥 집을 하나 갖고 살았을 뿐인데 가격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어마한데 지금 탓을 하냐 이겁니다. 제 말은. 네, 엄한데 탓을 해갖고 국민을 못 살게 구냐 이겁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금 많이 매기려고 정부가 일부러 서울 집값을 급등시켰냐 하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보유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면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1주택자라도 최대 42%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고 공제 혜택도 거의 없어 사실상 테러가 막혀있다는 지적이다. 자, 정권이라는 건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바뀌니까 지금 팔면은 42%의 세금을 물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세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낮아지니까 그때 팔려고 하는 거지. 지금 팔겠으면 42%나 자기 양도세율을 내는데 팔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속세만큼 가는 건 상속세보다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상속세, 그죠? 상속도 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면 됩니까? 보유세 폭탄에 분노하는 1주택자들, 부동산 시장에서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통한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율이 낮고 공제제도도 많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가파른 세금 인상 정책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는 1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반포자이 아크로리브파크 84제곱미터와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등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내년부터 보유세를 1,000만원 넘게 내야 한다. 세금 엄청 걷네요, 세금. 강남 상구 인기 아파트를 두 채 가진 2주택자 보유세가 5천만원을 넘는 것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보통 직장인이나 은퇴한 노년층의 소득으로 감당이 벅차다. 진짜 우리가 노년층이 돼가지고 집 하나 갖고 있는 거를 그저 팔고 그러면 떠나라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늙으면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 피해 우려 거래세 낮춰야.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세금 내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 전세값이 올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아파트 입주 감소와 1주택자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셋집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셋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자, 이때까지 그러면은 다주택자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 다주택자가 도망갈 곳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엔 다주택자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다주택자는 집을 많이 사고 이익을 많이 받는데 지금 팔면은 세금을 낮춰준다면은 그러면 지금 팔아도 이득 아닙니까? 다주택자는. 그죠? 결국에 정부가 손해를 본 거죠. 이래 되면은, 다음에 또 사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팔고. 현재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원 이상 매매 차익을 거두고 집을 팔면 세율이 50에서 50에서 60% 적용되는데, 이와 별도로 세금의 10%를 지방세를 내야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지만, 자, 세금을 50에서 62%를 내는데, 또 별도로 세금의 10%를 지방세를 내야 되면은 60에서 72%를 내야 되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다주택자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주택자가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다주택자가 되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포자의 84제곱미터를 2009년 11월 11억 2,900만원에 사서 조만간 27억에 매각하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이 절반이 넘는 8억 5,824만원을 양도세를, 와, 17억 올라왔으니까 8억 2천만원. 2009년에 사가지고 10년 정도 지났네. 그죠? 10년에 27억이니까 그러니까 안 팔죠. 누가 올랐다고 이렇게 8억까지 세금을 내라면은 8억 5천만원 세금 내라면은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는 부담된다.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하면 비과세되었지만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자, 1주택자도 9억 이하만 이제 해당되고 혜택도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가 비과세되지만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돼 자가주택에 살지 않은 1주택자는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택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고 집값도 오르기 쉽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래세를 처음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처음부터 거래세를 빨리 팔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래세를 안 낮추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낮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낮추겠습니까? 정부에서? 제가 같으면 안 낮출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기초연금 이야기 하나 있었고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기초연금이 지금 급속한 고령화 25년 뒤에 기초연금용 세부담 1인당 24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25년 뒤에. 물론 25년 뒤에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2020년 인구절벽 쇼크로 구멍 뚫린 재정 늘어나는 국민부담 올 15조 나랏돈 쓴 기초연금 올 15조 원이나 나랏돈을 기초연금에 썼다 합니다. 6년 뒤엔 2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올해 14조 7천억 원에서 2025년 27조 2200억 원으로 6년 동안 2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6년 만에 6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선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주면 안 되죠. 22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기초연금 예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2020년 17조 1990억 원에서 2030년 40조 1400억, 2045년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조 원은 17조에서 지금 100조 원까지 2020년. 그러면 기초연금만 가지고 해도 나라 재정이 득거들 나겠네. 기초연금 예산이 폭증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다.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769만 명에서 2030년 1298만 명, 2040년에는 1720만 명.
2045년에 1818만 명을 확대하는 게 첫 번째 요인이다. 정부가 재고 수급액 월 30만원 대상자를 올해 소위 하덕 20%, 내년 하위 40%, 2021년 하위 70%로 늘리기로. 그러니까 소득 하위 재고 수급액 대상자를 올해 소득 하위 20% 이상은 주면 안 되죠. 내년 하위 40%.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정하는 것보다 일정 소득 이하가 되면은 준다 이래 돼야 되죠. 그죠? 일정 이하 소득,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차등 지급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 100만 원이 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 100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만, 그죠? 선별해가지고, 소득이라는 게, 그죠? 예? 나이 들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일단 국민연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70%까지 준다면은 뭐 국민연금 받는 사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니까 좋지만은 우리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국가가 건전하게 성장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지도 못하는 거를 예? 준다 하니까 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중국 뉴스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 마위인의 중국 경제 암울한 경고. 어제만 돈 꺼달라는 전화 5통 받아. 마위인이 어제 돈 꺼달라는 전화. 중국 민영기업가의 상징인 마위인 알리바바 창업자가 우울한 연말의 중국 경제 상황을 밝혔다. 하루 동안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5통이나 받고 지난 일주일 사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친구가 10명은 됐다는 발언을 통해서. 자, 마위인의 친구라면 다 부자들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부자들일 건데 이런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5통이나 받았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는 친구가 10명이나 된답니다. 마위인은 지난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2019년 세계저장상인 상하이 포럼 및 상하이 저장상의 연말대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는데 마위인이 이날 강연의 어조는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빚은 늘어나며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데 대한 민영기업가의 전망을 반영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 자, 마윈이 그래도 이러고 난데 또 뺏겼다 아닙니까? 마윈이 자기가 이거는 알리바바를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마윈도. 마윈은 중국 경제 하강에 따른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해가 어렵다는 걸 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기업인들이 그걸 느꼈다. 몇 년 동안 기업이 느꼈다는. 그러나 2019년은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인이 어렵다는 걸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자, 2019년은 절감했다. 모조 장신구 업체로 유명한 신광그룹 저우샤오강 회장이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예를 들었다. 또 모터사이클 왕으로 불리는 리판그룹의 인밍산 회장과 2년 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5억 달러를 캐책했던 허차오니 둥팡 원님그룹 회장 등이 빚에 쪼들리고 있다 말했다. 자, 전부 다 회장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예? 기업 회장들인데도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 있다 안 합니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 기업인의 혹독한 신을 안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은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손 들고 나올 때까지, 한국 갈 때까지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자신을 바꿔야 적응이 가능하고 그럴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바꿔야 적응이 가능하다. 이 말은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제가 항상 중국은 지금 내년 초에 어렵다. 그죠? 경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부동산 대책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꾸 내년에 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다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 중국이 지금 미국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이래 넘어가는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중국이 어떤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예? 미국하고 이제 한 붙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진핑이 독재를 하려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서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은 미국 무역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 오바마가 계속 했더라면 어쩌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가 나와서 더 크기 전에 지금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중국이 계속 커지면은 제일 불행한 나라는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결국 한국, 그죠?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태국 뭐 이래 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커지는 거는 안 되고 진정한 이제 내부 그죠 자유국가가 돼갖고 저기 자기들도 경제를 하려면은 합리적으로 해야죠.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그죠 그거 우리나라 짝퉁 만들지 말고, 예? 세계 경제 질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 2위인데 아직까지 그런 규제를 벗어나려고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중국도 성장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당하게 경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거고 이왕 이제 싸움이 났으니까 중국은 다시는 이제 대들지 못할 정도에 낮춰놓고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분열돼 갖고 이게 미국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중국이 민주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중국이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안 그러면은 각 5호 16국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5개 나라 이상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5개 주변 자치구역이 분열되고 독립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5개 체제 아닙니까? 5개 그 지방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알력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개 국가로 분리되면은 스스로 이제 민주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민주화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건전한 민주국가가 되면은 진짜 자유왕래하고,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란 나라에 우리나라가 섣불리, 덕을 볼 거라고 들어가가지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경제는 뭐 상호관계에 의해서 하지만은 절대로 국가 간에 문제는 대립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절대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 좋게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속셈이죠. 우리나라를 뭐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은. 자기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굴복시켜서 자기 뜻에 옛날 중국이 과거 음모라는 개구리처럼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 그 과거 중국 대중 뭐 천하 이런 중국이 세상의 아직까지 중심인 줄 알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5개 나라로 쪼개져야 됩니다. 쪼개놔야 다시는 위험한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젠가는 또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중국도. 예? 왜냐하면 저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넓게 안 보고 속 좁게 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서구 문화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경제 뉴스를 가지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자꾸 봐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알아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그래야 투자 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자꾸 뭐 부동산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흐름,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 금리, 환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